저희도 맨날 이거 춤췄어요, 저렇게. 밤까지. 아유. 와. 야, 이건 뭐. 음악회. 앞줄에 외국인들이 있네요. 일용 김일성 동지 탄생 112돌째쯤에서 자주와 정의, 인류의 미래에 관한 주체사상 국제 토론회가 평양에서 진행됐습니다. 자, 평양만 태양절 행사를 하는 게 아니죠. 전 지역에서 아니 태양절 행사는 전국에서 다 하네요. 그렇죠. 온 북한 전 국민의, 전 인민의 민족 대행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태양절 하면 제일 즐거웠던 거는 그 북한 속담에 뭐 돼지가 장화 신고 건너간 물도 몸에 좋으니까 마시라는 말이 있고 명언이다. 그만큼 돼지고기가 귀해요. 근데 그거를 태양절 날에 주거든요. 그것도 물을 주는 게 아니라 고기 덩어리를 줬어요. 그래서 진짜 집집마다 다 그 고기 굽는 냄새 때문에 정말 즐거웠어요, 그거는. 그리고 선물도 주니까 그것도 정말 좋았어요. 근데 정말 싫었던 거는 행사를 지금처럼 이거 나가서 동원돼야 돼요. 근데 저희 같은 애들은 막 공연 준비를 하는데 막 노래할 때도 이게 입을 벌리는 것도 막 아가 아니라 우와 이렇게 벌려야 돼요, 진짜. 그런 게 있어요? 네, 오리처럼 이렇게 하려고 그래요. 저도 뭐 태양절 하게 되면 떠오르는 기억이 좀 있는데 대체로 그 평양시 내에 있는 모든 학교에 있는 학생들이 4월 15일이 되게 되면 김일성이 탄생했다고 하는 그 생가를 방문하게 됩니다. 망경대. 예, 망경대 고향집이라고 하는. 이제 거기 가서 이제 생가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망경봉, 뭐 군함바위, 썰매바위를 비롯해서 김일성이 그 어린 시절과 관련돼 있는 그런 혁명 사정물들을 계속 돌아보면서 이제 세뇌를 당하는 거죠. 이야. 그때 태양절은 추석과 비교하면 돼요? 아니면은 아닙니다. 추석은 또 추석대로 따로 있고 추석보다 또 한 등급 높은 높게. 예, 홍지순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설명절보다 더 우선순위 있다. 네. 설보다 위라고요? 그 약간 미국으로 따지면 크리스마스? 그래서 민족 최대의 명절이다. 그렇죠, 민족 크리스마스 같은 예수님 태어나신 거 크리스마스 같은. 저희 북한 최대 명절 역시 이제 태양절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매년 이제 4월 15일이면 아주 성대한 행사가 이제 펼쳐집니다. 기념식과 함께. 그런데 올해 북한의 태양절은요. 이전과 달라진 게 있었다고 해요. 바로 이 태양절이라고 하는 그 명칭을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 뜻깊은 태양절의 이 조국을 영원히 김일성 조선으로 빛내갈 불같은 열의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자, 김일성 생일인 태양절이 사라지고 있다. 내 조국이 민족 최대의 경사스러운 4월의 명절이 왔습니다. 뜻깊은 4월의 봄명절과 더불어 와, 4월 명절. 많이 바뀌었네요. 네, 아니 북한에서는 사실 태양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유일한 수령, 김일성 그 자체인데 그런 태양절을 없앤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태양절을 없앤다라는 게 뚜렷한 징후로 올해부터 포착되고 있어요. 이미 김정은은 자기 아버지 김정일의 색깔 지우기에 나섰잖아요. 네. 예년. 근데 태양절이라는 용어를 쓰지 않는다? 이거는 아예 할아버지의 색깔을 북한 체제에서 지워버린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 그 증거를 제가 좀 찾아왔어요. 자, 북한 노동신문 기준으로 작년 2월 18일부터 4월 15일 사이 태양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기사가 총 36건 릴리즈됐습니다. 작년에. 그런데 올해 기준으로 같은 기간 노동신문에 태양절이라는 용어가 사용된 기사는 몇 건이었을까? 작년에 36건이었잖아요. 올해는 단 한 건. 단 한 건. 그것도 태양절 당일에 어쩔 수 없이 쓴 기사 한 건밖에 없었습니다.
그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김씨 조선을 다시 건국해서 자기부터 리세트하겠다. 이거를 선언한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94년도에 이제 김일성이 죽었잖아요. 네. 우리 아버지 그러니까 김일성의 생일은 이제부터 태양절로 부르자. 그래서 자기가 태양의 아들이 되는 거잖아요. 그때부터 한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리고 또 뭘 쓰기 시작했냐면 1912년 4월 15일 날 이제 김일성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1912년부터 주체 1년이라는 연호를 쓰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연호를 쓰고 이제 태양을 띄웠다가 이제부터는 한 국가의 태양이 두 개가 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먼저 떴던 태양을 지워버리는 거죠. 와우. 이게 얼마 안 됐구나. 얼마 안 돼요. 1997년부터 썼어요. 김정일까지는 몰라도 김정은 세대에 와서 이제 태양이라는 건 유일신 개념이잖아요. 근데 이제 본인이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는데 태양절을 씀으로써 이제 할아버지의 후광 효과로 여기까지 왔지만 할아버지가 더 이상은 후광 효과가 아닌 장애물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한 게 아닌가. 그 4.15 명절 같은 큰 행사를 준비할 때 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하고 선전선동부가 이제 이 문구라든가 그다음에 행사 일정 전반을 다 조율을 합니다. 뭐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뭐 태양절 기념 이런 그 단어 문구 이런 거는 자기 마음대로 정하지를 못하기 때문에 김정은이한테 보고 문구를 올려서 비준을 받습니다. 예, 그렇게 돼 있는 시스템인데 이제 뭐 태양절을 지운다 이거는 결국에 가서는 김정은이 태양절이라는 단어를 잘 쓰지 말라 뭐 이런 그런 지침을 내렸다는 것으로 이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번에 조금 놀란 게 어떻게 보면 김정은 할아버지를 굉장히 좋아하는 줄 알았거든요. 왜냐면 생김새나 뭐 옷도 그렇고 다 따라하는 느낌이 있었잖아요. 근데 뭔가를 지금 지우려고 해요. 이게 과연 지워지느냐. 이러다가 자기가 지워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지금 큰일 나는 거야. 김정은 유일 체계로 이제 만들려는 어떤 욕망이 짭정원 씨까지 느껴질 정도면 북한의 김정은에 의해서는 진짜 어떤 대단한 어떤 결심이 있지 않았나 하나 또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태양절의 위상의 변화를 대놓고 보여주는 게 이 군산 태양궁전 참배입니다. 그러니까 김정은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할아버지 아버지의 생일인 뭐 태양절, 광명성절에 주음해서 이제 최측근들하고 해마다 계속 그 군산 태양궁전을 참배했었거든요. 근데 사실 원래는 군산 태양궁전이 1994년에 그 7월 8일 김일성이 이제 사망한 이후에 그 주석궁이었던 자리를 군수산 기념궁전으로 이제 명명을 하면서 이걸 바뀝니다. 그랬다가 2011년 그 12월에 이제 김정일이도 또 사망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또 김정은이 군수산 태양 궁전으로 이걸 바꾼 거예요. 맞네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자기가 이제 뭐 태양절을 없앤다라고 하게 되면 군수산 태양 궁전은 이제 오케이 할 건지 자기가 거기가 누워야지. 자기가 거기에 누울 수도 있고. 예. 그리고 제가 또 놀란 소식이 하나 더 있더라고요. 네. 태양절이라 부르지 않는 것도 놀랐는데 김일성 생일이 4월 15일이잖아요. 근데 이번에 김일성 광장에서 행사한 태양절 행사를 4월 14일에 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는 이유는 4월 15일 날이 비가 오기 때문에 날씨 사정으로 인해서 하루 앞당겨서 14일 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다 북한에서 왔잖아요. 이거는 정말 이게 천지지변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있을 수 없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떨어져도 정말 폭풍이 몰아쳐도 그날에는 해야 되는 날이에요. 그래요? 근데 그거를 바꿔서 14일 날에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러니까 대다수의 북한 전문가들이 진단하고 있는 게 이제 김정은의 심리에 대해서 우리 정보기관에서도 항상 보거든요. 아버지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머니에 대한 굉장히 어떤 이 결여감이 있다. 근데 할아버지 김일성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이 손자와 할아버지 관계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네. 따지고 보면 김일성과 김정은이 같이 찍은 사진도 마땅치 않아요. 김정은에게 있어서 할아버지에 대한 직접적인 추억이랄지 할아버지에 대한 연민, 할아버지에 대한 애정, 애틋함 이런 게 일반 손자처럼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해서도 이 김정은의 감정을 굉장히 복잡하게 생각하는데 아버지 때의 측근 가신들을 김정은이 다 죽였잖아요. 제일 신호탄이 고무부였고 자기의 어머니가 아버지로부터 나중에 냉대받고 굉장히 극한 암투병이라는 죽음의 고통 가운데서 자기조차 보지 못한 채 임종도 못 지키게 하고 어머니와 나를 떼놓게 했다라는 아버지에 대한 어떤 굉장히 분노의식이 김정은의 잠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아마 광명성절로 아버지 생일을 부르잖아요. 네. 북한에서 향후에 광명성절이라는 호칭이 어떻게 되는지도 좀 지켜보면 할아버지에 대한 김정은의 어떤 굉장히 뭐 냉철한 마음, 아버지에 대한 뭐 애정과 분노가 섞여 있는 마음이 향후에 이제 광명성절에 대해서도 북한이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이렇게 선대 지우기를 해가지고 성공한
아주 성공한 케이스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김정은 총비서가 아마 역사 공부를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알게 모르게 제 유튜브도 많이 보는 것 같아요. 공부하지 말라. 아니, 봐봐요. 조선이란 나라는 태조 이성계가 건국을 했잖아요. 네. 근데 조선왕조실록 태조실록을 보면 이성계 편이요. 이성계에 관련된 기록은 이방원이 썼어요. 네. 그러니까 이방원이 자기 아버지 이성계를 어떻게 썼냐면 자기가 뜨기 위해 가지고 바보를 만들어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 우리가 알고 있는 이성계에 대한 기록은 아들에게 휘둘리고 여인에게 휘둘리고 정치 노립에게 휘둘린 바보였다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근데 봐봐요. 이성계 같은 경우는 20살 때부터 여진족, 그다음에 홍건적, 외적과 맞서 싸우고 한 나라를 새로 창업을 한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바보로 만들었다? 이방원 입장에서 봤을 땐 죽이고 싶겠지, 자기 아버지를요. 근데 죽일 수는 없고 어떻게 하냐? 그냥 바보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니까 실제로 이방원 같은 경우는 자기 아들이 세종대왕이잖아요. 세종대왕한테 가스라이팅을 한 거예요. 실제로 우리 조선이라는 나라는 무는 할아버지인 이성계가 열었지만 실질적으로 창업은 내가 했다. 라는 가스라이팅을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선이 망할 때까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성공한 케이스다 보니까 아마 김정은 총비서도 이 스토리를 아마 어디서 공부를 했지 않나. 또 이제 최근에 김정은을 우상화하는 노래를 발표를 했거든요. 네, 친근한 어버이라는 신곡을 발표했는데 너무 웃긴 건 이 어버이라는 호칭도 예전에는 김일성 그렇지. 수령님, 어버이. 어버이 수령님 이렇게 할 때 부르는 거였는데 이제 자기가 어버이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뮤직비디오를 공개를 했어요. 저도 봤는데 요란하게 찍었더라고요. 친근함. 이 뮤직비디오 스타일도 굉장히 많이 바뀌었어요. 이 사람 저 인민가수 아니에요? 김옥주. 김옥주 맞지요? 약간 저 80년대 초반에 우리나라 음료 광고 같네요. 그 영상과 지금 김정은의 어떤 행보를 보니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처음에 이제 그 자리에 올랐을 때만 해도 이렇게 좀 뭐라고 할까 불안해하고 전전긍긍하고 하다 이제 ICBM 성공에 이르게 되면서 좀 나르시시즘? 말하자면 할아버지와 아버지도 못한 걸 내가 했어 하는 어떤 자뻑? 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지금 치고 올라오면서 여기요. 과잉의 어떤 자신감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또 생각도 드는데. 거기다가 푸틴 만나고 나서 뭔가 탄력받은 느낌이 좀 그러네.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혼자 막 이럴 때 말고 푸틴 만나고 나서 잘 되면서. 뭔가 자신감을 더 받잖아. 선물 받고. 19년 12월 경서부터 2002년까지 대북 공작 활동을 한 박상민입니다. 공작 언더를 개별적으로 교육시켜가지고서 중앙분계선을 돌파해서 북한 전현지대까지 침투시키는 공작 활동을 했습니다. 94년도인가 95년도인가 오래됐는데 제 친구인 이양웅이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자기 후배가 인민일보 그 기자 출신인데 중국에 자주 왕래하고 하기 때문에 아마 북한하고도 연계가 가능할 것 같다 해서 제보에 의해서 제가 유재복이를 접촉하게 됐습니다. 유재복을 만나서 보니까 중국 거점으로 해가지고선 대북 연계 활동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적극 포섭을 활동을 했죠. 제가 자주 만나면서 신뢰감을 조성을 하고 그 당시에 유재복이가 여자를 데리고 와서 명동에 아마 그 금강에 구두방에 들어갔을 때 그래서 제가 구두 진열되어 있는 거를 부수 그걸 만지작 거리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만 해도 94, 5년 되니까 그 구두가 부수가 비쌌다고요. 그래서 사서 줬다고요. 그러니까 유재복 체면도 세워주고 엄마. 그러면서
이재복 기자가 조선족 뭐 중국은 뭐 예술단도 들어오는데 우리가 다 계획이 있었네 이렇게. 그러다가 내가 이재복한테 이렇게 도와주려니까 이재복이 거의 국가인들 도와주겠다고. 거기서부터 이제 그 누가 아무나 그렇게 답변을 하나요? 안 하죠. 예.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부터 신뢰를 하게 됐죠. 우리가 교육을 시키죠. 면담. 대화를 통해서 정보를 입수하는 걸 이제 면담을 시키자. 그다음에 그걸 또 관찰묘사 자기가 보고 본 거를 와서 묘사, 그 관찰묘사 이제 그런 것도 이제 교육을 시키고. 특히 이재복에 대해서는 촬영은 A급이니까 촬영 교육은 시킬 필요가 없고. 촬영은 일단 첩보 수집 요령 어떤 거를 해라. 우리 일에 참여한다고 서약서 같은 게 있다고 아마 그건 거기서부터 이제 스타트가 된 거죠. 서약을 하는. 저런 분이 있네요. 있죠. 이 정식 용어는 우회공작원이라고 당시에 불렸습니다. 지금도 우리 정보기관을 돕고 있는 사업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공개는 안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날 이후 류 선생님에게도 암호명이 붙습니다. 흑금성도 암호명이잖아요. 그렇죠? 암호명 두만강. 뭔가 익숙하. 두만강. 뭔가 익숙하다. 누가 봐도 두만강이라고 암호명을 주면 북한에 공작원인데 북한에 영화도 있어요. 한강도 아니고. 그럼 이상해. 두만강. 어느 날 이제 제가 공항을 딱 나가는데 아마 그 공항 저 여권 담당 직원이 아마 이제 막 온 사람 같아. 갑자기 내가 여권을 딱 주니까 거기서 전화기를 들더니 K5 도망 나갑니다 그러더라고. K5 도망 나간다고 그래. 그걸 원래 알리지 말아야 되는 거라. 그렇죠. 그러니까 코드명인데. 그래 쳐보자. 엄마. 나가신 다음에 전화를 해야 되는데. K5가 뭐예요? K5. K는 대한민국을 내는 거지. K 다시 5번째라는 거지. 007이 아니고 이제 K5인 거지. 1년 번호가 이제 5번째. K5 두만강 이제 알게 됐습니다. 과연 이 두만강에게 내려진 첫 지령은 뭘까요? K5 두만강에게 내려진 첫 지령은 바로 평양에 침투하라. 평양에 침투하라. 당시 이제 평양 만경대 소년궁전 예술단의 남한 공연 이거를 핑계로 일단 뭐 교섭을 해야 되니까 일단 평양에 침투를 하라 이거인데 그럼 어떻게 들어올 것인가?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1995년 12월에 심양에서 만났던 이른바 그 부총리 사위 그 라인을 이용해 가지고 공식 초청을 받아서 정식으로 들어가라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목숨 걸고 중국 땅에서 이제 북한 부총리 사위와 그의 아이들 대표단을 만났어요. 통 크게 또 쏘셨다고 합니다. 고급 요리에 원샷 또 술까지 한잔 하시면서 이제 헤어질 때가 됐습니다. 근데 뭔가가 또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뇌물을 줍니다. 뇌물. 누가? 그 뇌물을 저 이만갑에서 어렵게 확보를 했습니다. 뇌물. 당시 이제 유 선생님께서 이 북한 대표단에게 전달했던 것은 바로 로얄 땡땡이라고 하는 고급 양주. 저걸 또 있어요. 천 포장님만 먹으면 알지. 그렇죠. 그리고 로얄 땡땡이라고 하는 지금 한갑인데 한 보로 이거를 딱 대신했다고 해요. 야, 당시에는 이게 북한뿐만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술병이 나오면 이거는 굉장히 그 술쟁이들끼리 흥분하던 술이에요. 근데 이제 그때 그 사람이 헤어질 때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하여튼 유 선생님 오늘 너무나 선물 고맙고 제가 돌아가서 바로 보고하고 곧 연락을 하겠다. 북한 쪽 사람이. 그렇지. 해가 바뀌었습니다. 96년 5월이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딱 들으니까 그 사람이더라고. 그러더니 유 선생님 반갑습니다. 예, 저 아시겠죠? 예, 압니다. 이번 주 한 5일 후에 베이징 나오시겠습니까? 그러더라고. 무슨 일 했더니 우리 평양에서 높으신 분이 선장님을 보러 온다 이거야. 예, 알겠습니다. 끊었죠. 딱 끊으니까 벌써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기관에서는. 빨리 오라 이거야. 빨리 오라 이거야. 그래서 들어갔더니 무조건 가라 이거지. 그래가지고 제가 갔습니다.
베이징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그 사자, 대사할 때 사자 있죠. 그 사자 붙은 차가 딱 나와 있더라고요. 저도 놀랐습니다. 그 차를 타면 저는 이미 북한에 간 거예요. 그렇죠. 타치고까지 거. 까짓 거. 캐세라세라지 뭐. 타가지고 캐세라세라. 간 데가 바로 그 아시아 선수촌 베이징에 우주 호텔, 우주 따지우덴이라고 거기에 딱 데려가더니 특실에 안내하더니 조금이더 사람들이 와요. 그 세 명과 제 그 파트너 저까지 5명인데 3명이 들어오자마자 저한테 딱 자기는 조평통의 국장이다. 그러면서 완전히 젠틀맨이더라고 보니까 안경 정장 딱 입고 이제 악수를 하고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나머지 따라온 사람들은 서가지고 딱 적는 겁니다. 우리 그 항상 뉴스 보면 적는 사람들이 네네네네. 똑같아. 그런데 이 친구는 침대에 들어나가 담배만 피우고 있는 거야. 얼마나 높어. 그렇지. 네? 하나 붙이는 사이는 그걸 보여주는 거죠. 높은 거지. 아, 내가 속으로 해서 야, 내가 진짜 물건을 잘 잡았다. 물건 잘 잡았다. 다 2차가 또 이루어진 거예요. 그 비싼 거. 장난감도 아니고. 예. 그 후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용히 청도에 왔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머니가 고향이 안동이라는 거야. 안동. 남쪽이잖아. 남쪽. 어떻게든지 어머니를 좀 한번 한국 땅을 바꿔달라 이게 어머니 소원이라 이거야. 근데 여동생하고 같이 가게 해달라 이게야. 오케이. 우리 정부에서 안 들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여권만, 여권만 조선족 여권으로 만들어 오라 해가지고 제가 다 왔다 가요. 진짜 왔다. 아니 선생님 무슨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진짜 이게 실화예요? 싫어하죠. 우리나라 그 기관에서 좀 알고 있었나요? 다 알고 있죠. 안경에서 완전 한급이어서. 장난이 아니다. 지금도 상상하기가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당시에 이제 남북 관계라는 것이 있는데 아무리 김정일이 허락을 했다고 해도 고위층 간부의 가족들이 한국에 남한에 왔다 간다? 우리 정부로서는 우리 국가기관으로서는 도와줘야 될 거 아니에요. 도와줘야 하고 계속 이어질 거 아닙니까? 끊어지면 안 되니까. 그리고 또 김대중 정부 때는 그때가. 햇빛 정책이 있을 때니까. 그러니까. 그러네. 뒤구나. 그 정말 이 남북한의 그 국경을 넘은 우정을 쌓아가는 가운데 1998년 6월 또르또르 하나의 또 국제전화가 걸려왔다고 합니다. 예. 그 전화를 받아보니까 유 선생, 선생님께 초청장을 보냈습니다. 7월에 우리 공화국에 한 번 더 오십시오. 라는 전화가 걸려와요. 이때 선생님께서 일생일대의 지령을 받게 되셨다고요? 그렇죠. 어떤 지령이었습니까? 바로 그때 김일성 시신을 확인하라. 김일성 시신을 확인하라. 오늘의 주제가 드디어 여기서 나오는군요. 왜? 4년이 지났죠. 4년 벌써. 4년이 지나지만 우리 정부는 모르는 거예요. 그때까지도 죽어있는 사람은 모르는 겁니다. 시신을 벗을 리가 없으니까. 누가 와서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98년 7월 10일 딱 들어갔는데 그때는 합법적이지 이제. 통일부 허가를 다 받았고. 그때는 초대소가 딴 데요. 조평통 초대소예요. 거기 갔는데 그 처음에 봤던 국장이 또 와. 그래서 먼저 일정을 얘기해. 근데 그랬지. 국장님, 이번에 제가 꼭 긴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더니 뭐냐 이거야. 위대한 수령 김일성 주석님을 좀 작전을 시켜달라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요. 왜 안 됩니까? 우리 위대한 수령님을 뵈려면은 경에는 영도자 장군님의 비전이 있어야 된대. 근데 그걸 옆에서 들은 거예요. 그 부처는 사위가 들었어. 그러더니 그날 밤에 저보고 그래요. 윤석님 왜 수령님을 뵈려고 하냐고요. 난 사실 내가 서울에서 김일성 회고록을 봤다. 저거지. 회고록을 봤는데 이권에 이런 말이 나오더라 했더니 무슨 말이네. 인간에게서 신념은 위대하다. 그러나 그 신념을 실천한 사람보다 위대하다 이거예요. 아니, 저는 이 내용이 놀라운 게 아니라 이걸 지금 말씀하셨다. 그 시점에. 그러니까. 그 내가 그걸 딱 얘기하니까 이 친구가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네. 얘도 못 본 거야. 그래요? 그런 내용이 있네. 얘도 못 본 거야. 모르심. 그러더니 구총리 사회도. 다음 날 오더니 선생님 내용이 있더라 이거예요. 이거네. 그래서 이제 제가 얘기를 하니까 알았대.
기다려보래. 이제 속으로 희망을 갖는 거지. 아, 얘가 그래도 부추는 사연이니까 뭐 될 거 아니에요. 희망을 가진 거예요. 남측에서 간 사업가가 갑자기 그 순간에 회고록의 한 구절을 딱 얘기한 거. 적재적소에 필요한 한마디가 중요한 거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 준비해 가신 건지 아니면 임기응변이었는지 아니, 좀 궁금해요. 준비해 갔죠. 그지? 머릿속에 무기로 가져가신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는 이분이 그걸 선생님이 그걸 남한 사람이 해고록을 읽어줬다는 자체가 완전 충격이잖아.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잖아요. 깜짝 완전히. 놀랐어요. 진짜 최고의 승부입니다. 그러고서 딱 이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침에 이제 조평도 과장이 오는 거야. 예. 유 선생님, 예, 빨리 양보 입고 나오시라고요. 차로 땄거든. 딱 도착했어요. 야, 정말 우리 청와대하고 비교하니까 비교가 안 돼. 거대한 궁전이지. 진짜 공전이. 개미 새끼 한 마리 없어. 딱 들어가는 입구에 기관단처럼 딱 두 명이 서 있어. 그러니까 나 데리고 간 친구가 그냥 서류 하나를 주더라고, 서류 하나. 통과시켜. 근데 그 뒤부터가 문제야. 예. 여기는 엘리베이터가 아닙니다. 네. 에스카레이터야. 그러니까 처음에 딱 1층 에스가 들어오는데 암호, 그러니까 736 통과. 이상한 나라지. 이상한. 그 이제 또 2층 올라갈 때 암호가 또 틀려야 돼. 다 틀려 암호가. 2층 하면 또 다르고. 다 틀려. 그러니까 이게 희한한 나라예요. 그래가지고 딱 6층이 나와서 7층에 딱 섰어요. 야, 그 노인네가 거대한 침상에 딱 누워 있는 겁니다. 그때부터 나는 이제 머릿속에 추자를 해야지. 그지? 쓰기를 해, 뭘 찍어. 다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보니까 그 검버섯 꼭 그대로 입고 빨간 넥타이에 흰 와이셔츠, 혼색 양복에 이불 딱 덮어 놓이는 거예요. 근데 절대 이거 시신 아닙니다.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요? 시신 본 사람. 네, 저 봤어요. 맞죠? 근데 사람이 그 유리 안에 들어가 있으면 좀 어느 정도 죽은 사람이기 때문에 줄어들던가, 청백해지던가, 네, 좀 뭐 피가 그래야 빠지고. 되는데 그렇죠. 근데 그 체격이 그대로 있고 그 뭐 생김새 하나가 너무나도 신통해서 너무 끔찍할 정도였어요. 너무 똑같아서. 그렇죠. 네, 진짜 당장 일어날 것 같은 거예요. 딱 나오는데 빨리 가자는 거예요. 차 타고. 잠깐. 왜 그러니? 저 과장님, 아까 저한테 영광이라고 했지, 영광. 올 적에. 그런데요. 영광의 기회를 주셨더니 뭐네? 무슨 소리네? 카메라를 줬어 내가. 딱 던지고서 찍으랬더니 안 되는데 뭐가 되냐고 빨리 찍으라고 말이야. 영광을 줘야 될 거 아니야. 그랬더니 소리 내니까 어떻게 놀라가지고 딱 놀랬어요. 두카트를 넣은 거야. 그러니까 저는 행운이지, 행운. 인증샷까지. 네, 진짜. 그때 그걸 안 찍었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네. 증거가 없으니까. 누가 믿어? 안 믿지. 안 믿죠. 그거를 안 찍은 사람도 나와서 봤다고 그랬는데 나는 확실히 이건 내가 쟁취해야 되겠다. 찍어라. 찍은 거야. 이 1998년이란 말이에요. 김일성의 시신을 확인하신 게 94년도에 사망했으니까 이미 4년의 시간이 흘렀는데 과연 우리나라 정보기관이 김일성의 사망을 그때까지도 캐치하지 못하고 있었겠냐. 그건 아니었을 거고 분명히 그것을 계기로 해서 무엇인가 다른 것을 좀 얻고자 했던 것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그 이야기 직접 확인해 보시죠. 주로 유재석이가 방북 활동할 때는 군사첩보 수집을 주임으로 보냈고 그 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갈 때 금수산 뭐 태양궁전에 뭐 들려다가 보면 김일성 사진 아마 어떻게 돼 있느냐가 한번 봐라. 아마 박철세가 갔다 와서 김일성의 시신을 확인했다 쳐도 그 친구가 다 한 건 아닐 거란 말이야. 어느 일부 쪼가리 한쪽 신문 쪽에만 한 쪼가리지. 그럼 또 유재복이도 박철세가 한 그 쪼가리일 수 있고 다른 쪼가리일 수 있단 말이야. 그걸 이제 퍼즐을 맞추는 거죠. 우에서는 그렇죠. 기관간에 그게 있네. 더블 크로스 체크를 한 거야. 다른 조각을 또 봐야 되니까. 퍼즐 맞추는 거구나. 그다음에 그 앞에서 찍었잖아요. 사진. 그것만 가지고 간접적으로 하고 구두로 얘기한 거지. 김일성이가 들어온 거 이런 실물이 없으니까 그 선에서 저거 하는 거죠. 그다음에 그 초대소에서 머물렀고 그 벤츠차를 이용했다는 거 벤츠차 아무나 지원해 주는 건 아니잖아요.
정황 와서 진술해주는 정황으로서 이제 신뢰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어제 새벽 2시에 사망했습니다. 새벽 2시에 사망했습니다. 사망 원인은 심근경색이며 김일성의 고난은 일단 아들 김정일이 대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어우, 저 지금도 기억나네요. 저 진짜 웃음이요? 되게 정정하다니까. 진짜 정정한데? 정정한데 진짜. 아파 보이진 않아요. 전력, 철도, 이거는 어떤간이 인민경제 소량만이라고. 금성 문제를 마저 해결해야 되겠습니다. 금속을 지금 어떤간이 우리가 구체적 대책을 세워야 된다. 이 전기하고 금속만 풀면 우리나라에서는 잘 살 수 있다 우리가. 유엔에서 뭐 제재하겠다 뭐 하겠다 하는데 하려면 해라. 이때까지 우리는 제재 받고 살았지 제재 안 받고 산 적이 없다. 우리 못 살 거 보이가. 그랬더니 제재 취소하겠다. 그래 취소했다 좋고 안 해도 좋고 나도 마찬가지다. 못 사는 거 봐라. 우리 더 잘 살자. 아니 그러면 이게 120시간 전이잖아요. 네. 그러면 5일 전이라는 건데 어디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저기가 묘향산 특각 김일성 별장이죠. 예. 거기에서 죽기 전까지 저렇게 업무에 일을 하고 있어요. 근데 김일성이 왜 이 시점에 평양이 아니라 묘향산 별장에 있었느냐? 그건 바로 2주 뒤에 남북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장소가 바로 묘향산 별장이었습니다. 이 김일성이 직접 자기가 와가지고 2주 전에 와가지고 상황을 갖다 체크를 한 겁니다. 왜냐하면 남한의 대통령이 처음에 오는 거고 그 다음에 거기서 역사적 정상회담이 열리고 그러니까 하여튼 극진한 대접을 하기 위해서인지 직접 와가지고 이거저거 다 점검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특각의 그 뭐 침실, 침구라든지 아니면 뭐 화장실 청소 이런 거랑 다 알아보고 심지어는 냉장고 안에는 감천수 물이 어느 만큼 충분히 차 있는지 그런 것도 다 확인할 정도였다고 하죠. 대접해야 된다고? 네네. 굉장히 기대가 컸던 거죠. 이제. 자, 남북은 물론 세계의 시선이 남북 평화에 집중된 이 순간 6.25 전쟁 발발 44년 만에 통일이라는 단어가 언급이 됐는데요. 남북한 통틀어서 유일하게 이 단어를 듣기 싫어하는 다른 사람이 이 순간 있었습니다. 누구였을까요? 그 하기와라 료라는 일본 기자가 쓴 김정일의 숨겨진 전쟁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 모든 게 다 1989년도에 다 시작됐대요. 아시다시피 뭐 89년도는 그 차우체스쿠라고 해서 루마니아의 동독권의 김일성이라는 그 독재자가 있었는데 군중들에 의해서 뭐 실질적으로 처형을 당해요. 그걸 딱 이 두 부자가 보고 어떤 걸 결심을 했냐면 군사력밖에 믿을 게 없다. 일단은 차우체스쿠가 저렇게 처형당한 것은 자기가 믿을 만한 군대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가지고 1990년도에 독자적인 기구로서 그러니까 국방위원회를 만들고 그다음에 93년도에 국방위원장으로 김정일이 이제 정식으로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김정일은 무조건 군사력 강화를 해야 된다. 그런데 갑자기 아버지란 사람이 나는 김영삼 대통령과 만나야 되고 갔다 와가지고 우린 난 통일을 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그 당시 이제 김정일이 이제 무슨 얘기까지 했냐면은 통일을 얘기하는 것은 다 노망난 노인네들이다. 맞아요. 그런 말 했어요. 아빠인데. 이러니까 그때부터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균열이 생겼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 어느 날은 그 김일성이 참석한 회의에서 경제 일꾼이 그 보고를 말씀드렸는데 수령님 이제는 공산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경제 개혁을 해야 됩니다라고 진실한 말씀을 올렸거든요. 그런데 이때 김정일이가 그 말 듣고 화가 나서 그 일꾼을 말리는데 김일성이가 잠시만
그 얘기를 들어보자라고 김정일을 타이른 적도 있었습니다 이때. 그러니까 사실은 1990년대 초반이면 어떤 상황이냐면 사회주의권이 몰락했다. 그쵸. 맞아요. 사회주의 경제 블록이 몰락한 거고 그 여파는 당연히 이제 북한한테도 끼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김일성 상이 현실적인 판단을 한 겁니다.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존립 불가능하다라고 했는데 그 일화가 보여준 것은 김정일은 그냥 계속 가자. 이러면서 사실 그 다음에 고난의 행군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실 김일성은 북한이 잘 나갔을 때 북한의 외교를 이끌었던 주축이었어요. 김일성은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나는 외교로 여태까지 어려움 다 돌파했기 때문에 외교에 대한 자신감이 있었던 건데 김정일은 권력을 이양받아서 죽을 때까지 외교로서 뭘 보여준 게 하나도 없어요. 은둔해. 그냥 은둔해서 무기 개발하고 핵 개발해서 긴장을 고조시켜서 벼랑 끝 작전으로 국방력으로만 갔지. 그러니까 이 장면이 이미 부자지간이지만 전혀 다른 스타일이 정면 충돌했었을 때가 바로 이 시점이었던 거죠. 근데요, 이게 부자 간의 통일에 대한 이견이 생깁니다. 그리고 또 이 둘의 틈을 더 벌리게 된 사건이 발생합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올 때 이 철도 관련 보수를 해라라고 지시를 했는데 그 때문에 또 문제가 생겼다고요. 맞습니다. 또 우리 이만갑의 연기파 투톱입니다. 썬퀸 진캡. 썬퀸 진캡. 누가 수령님인 거죠? 양보하겠습니다. 양보하겠습니다. 썬킴이. 네. 그 김영삼이가 묘양산까지 기차를 타고 오면 좋겠는데 경의선 철도 보수 작업을 언제까지 할 수 있겠나? 그것이 이거 어떡하나 이거. 아니 그 배짱 좋은 사람이 다 어디 간다? 그래. 그 썬킴이는 김영삼이가 오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기야? 아닙니다. 수령님이 지정해 주시는 그날까지 레로 남조선 말로 레일 철도를 얘기하지요. 놓지 못할 것 같습니다. 레루를 못 놓는다고? 레루를 못 놓는다고? 어허, 이 조선의 김일성이가 말하는 대로 안 되는 일도 있는가? 날짜를 맞추자면 많은 인력이 필요한데 배급이 중단된 지 오래돼서 동원이 힘듭니다. 배급이 중단돼? 특히 배급이 중단됐습니다. 여기까지. 와. 예요. 네,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네, 이게 진짜 심각한 얘기예요. 방금 이 뭐 연기가 어느 정도 좀 약간 코믹함이 있어서 우리가 가볍게 볼 수 있는데 사실 이 대화의 내막을 들여다보면 살 떨리는 대화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철도상 입장에서는 목숨을 걸어야 돼요. 내가 여기서 현실을 있는 그대로 얘기하면은 살아있는 권력인 김정일한테 죽일 가능성, 죽음을 당할 가능성이 너무나 컸거든요. 그 상황 속에서 이 철도상이 먹지 못해서 이를 나오지 못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김일성의 신조가 뭡니까? 이 밥에 고깃국을 배불리 먹이는 게 본인이 세운 이 국가에 대한 자부심인데 밥을 못 먹어?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까지 모든 간부들은 다 잘 산다. 인민경제가 괜찮다라는 보고가 들어왔는데 이게 지금 무슨 소리야? 라고 이제 갑자기 이제 여기서 다그치기 시작하는 거죠. 김일성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김일성 주석이. 그리고 아들 김정일에 대해서 실망감과 분노, 복잡한 배신감 이런 것들이 막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일화가 전해집니다. 띠띠띠띠. 주민들에게 고조 쌀을 주지 못한다는 게 사실이야. 내가 인민들에게 쌀밥에 고깃국을 먹이는 게 소원이라고 했는데 쌀도 못 준다는 게야. 그런 식으로 일하겠으면 최고 사령관이고 조직비서고 싹 그만둬라. 그때 조직비서였지. 그러니까 권력을 잡았던 김정일이지만 아버지의 그런 서리빨 같은 전화가 호통이 수화기 너머로 들려왔을 때 아무리 김정일이지만 저는 벌벌 떨었을 거라고 봅니다. 이 일화가 사실이라면 그 자리에서 벌벌 떨었을 것 같아요. 1980년 6차 당대회 때 아버지로부터 후계자 지목을 받죠. 그리고 그로부터 10년 뒤에 91년 12월에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관 직책까지 물려받았죠. 아버지 입장에서는 93년 4월에 국방위원장 칭호까지 주려고 북한의 소위 헌법까지 개정을 해요. 그런데 이에 대한 보답이 이 모양 이 꼴밖에 안 됐다는 거에 대해서 김일성이 대단히 실망을 했다는 게 전해집니다. 그러니까 김일성은 이렇게 통일에 대한 환상에 젖어 있었는데요. 김정일은 탐탁치가 않았어요. 김정일이 이렇게 삐딱하게 대응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 나눈 내용 이외에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권력자들은 자기의 권력에 도전할 만한 자리에 있는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형제들. 김정은은 똑같은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뭐 아시다시피 그 자기 삼촌이죠. 김영주와의 권력 투쟁이었는데 김영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 나름대로 정통 이 레닌 스탈린주의자였어요. 그래서 약간 김일성 형의 그 주체 사상을 이해를 못한다라고 김정일은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고자질을 한 거죠. 아버님, 지금 김영주 삼촌이 주체 사상을 거부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양강도에 있는 산속으로 쫓아보낸 다음에 한 15년 동안 안 불렀죠.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그 김일성의 두 번째 부인 김성애, 김성애의 아들인 김평일도 이제 똑같이 아웃이 되는데 웬걸 요맘때 90년도 요 2, 3년 요때 다시 그들이 부활을 합니다. 김정일은 얼마나 불안했을까요? 근데 이게 그냥 나타난 정도가 아니라 아까 지미 카터랑 찍은 사진을 보면은 그 옆에 김일성을 보조하던 사람이 김평일입니다. 진짜요? 원래 그 자리에는 김정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에는 김정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네. 근데 갑자기 김일성 옆에서 이제 이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고 이러는 보좌하는 역할을 하다 보니까 김정일 입장에서는 이게 다른 신호로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불안하다. 그게 뭐지? 갑자기 아버지를 보조한다고? 근데 인물도 좋고 아버지를 딱 담았습니다. 태가 좋아, 태가. 그래 영어도 되게 잘합니다. 외교관을 해가지고. 김일성이 이제 후계자를 택한다고 할 때 김정일하고 김평일을 저울에 올려놔요. 김평일은 왜 김평일이냐면 당시에 북한의 거의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김성애라는 김평일의 어머니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막강한 권력을 가진 평일이냐 아니면 지금 그때 당시 거의 전제가 없던 종일이냐 그러다가 저희 김일성의 측근 빨치산 측근들이 그래도 장자입니다. 그래도 김정일입니다 해서 된 거예요. 그 후에 김정일은 권력을 뭐 다 잡죠. 아시는 것처럼 90년대 저 지금 생각나는데 북한군 전체 군인들에게 손목시계 선물로 줬어요. 자기가 최고 사령관으로 됐다고. 그리고 장교들 몽땅 다 119 승진시켰어요. 군대만큼은 꽉 냈거지. 저직 부장을 했지. 그러니까 김정일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김평일이가 내 눈에 나타난다? 아버지가 부른다? 불안하지. 완전 옳지 않죠. 정상회담을 사이에 두고 벌어진 아버지와 아들의 신경전. 2주 후에 남북 정상회담은 무사히 일어났을까요?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남북 평화의 메시지 대신에 결국 들려온 소식은 충격적이게도 김일성의 사망 소식이었습니다. 남북 역사상 최초로 일어날 정상회담을 단 18일 앞둔 밤, 고요했던 묘향산 별장이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북한의 중심, 최고 지도자 김일성이 갑작스런 심장 발작으로 쓰러졌기 때문. 갑자기 심장? 연락을 받고 평양에서 의료진을 태운 헬기가 묘향산을 향해 급히 출발하는데요. 그러나 하필 그날은 거센 폭우가 쏟아지던 날. 캄캄한 밤에 비바람까지 시야 확보가 어려운 탓에 헬기는 묘향산 정상에 부딪히고 맙니다. 심지어 추락했어? 북한의 운명을 쥔 김일성의 생사가 달린 급박한 상황. 평양에선 급히 두 번째 헬기를 띄우는데요. 우여곡절 끝에 김일성을 평양으로 이송하지만 시간이 많이 지체된 상황. 7월 8일 새벽 2시 헬기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그의 심장은 멎어 있었습니다. 만약에 이때 김일성이 죽지 않고 김영삼 대통령과 남북 정상회담을 했다. 그렇다면 남북의 역사는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아마 핵을 포기했을지도 모르고. 오, 맞다. 아니면 그와 가까운 조치를 취했을 거고, 그게 아니다 하더라도 최소한 관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돼가지고 북한이 그 다음에 이제 바로 고난의 행군이죠. 그렇죠. 예. 근데 그 정도 신경을 우리가 보낼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 고난의 행군으로 그렇게 많은 사람이 굶어 죽는 일도 없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뭐 변화 안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후기에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정상회담은 있었는데 사실은 북한식 사고방식만 강조됐어요. 우리 민족끼리 통일하자고 이런 거. 그리고 북한은 핵무기 계속 개발하고 연구하고 지금 이렇게 막강한 제 나름대로 이런 거 보면 그때 정상회담을 했다고 해서 다른 결과가 있었을까? 저는 이렇게
그 당시에는 사실은 북한이 어떤 식으로 왜 중국은 변했잖아요. 근데 북한도 사회주의권이 몰락했기 때문에 노선 전환이 필요했는데 아마 김일성은 그래도 노선 전환에 좀 적극적이었던 것 같은데 김정일이 좀 그걸 반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김일성이 됐다라 김일성의 그 정상회담이 성사가 됐다라고 하면 약간은 좀 달라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죽기 전에 뭔가 한번 통 크게 해보려고 하는 게 좀 있지는 않았을까라는. 그렇죠. 네, 그렇죠. 결자 해지의 느낌으로 자기가 뭔가 마무리를 하려고 하다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김정일의 성역과도 같았던 가장 민감한 부분이에요. 북한 로열 패밀리의 아주 비밀스럽고 내밀한 부분까지 거침없이 폭로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정은이라는 아주 중요한 이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겐지가 그 당시에 베일에 가려져 있던 김정은이란 이 어린 친구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술, 담배를 했다라는 것을 자신의 저서에 폭로를 했습니다. 어떻게 폭로를 했냐면은 미성년자인 김정은이 와가지고 전화로도 해가지고 요즘 뭐 또 우리 부의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부의하자? 이거. 시도 때문에 새벽 2시 전에 해가지고 굳이 뭐 또 우리 산속 가서 부의하자. 그래서 이제 둘이 가서 이제 산에서 담배를 피웠는데 서로 대화가 안 될 거 아니에요. 일본어가 안 되고 또 한국어가 안 되니까 그냥 가만히 앉아서 서로 부의만 하다가 내려왔다라는 기록이 나와 있고 성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뭐라고 할까 진짜 승부욕이 있고 포악하다는 것을 또 저서에서 폭로를 했어요. 한 예가 뭐였냐면 김정철이랑 김정은이랑 이 구슬놀이를 했는데 김정철이 동생인 김정은 보고 야 그렇게 구슬놀이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럼 져 했다가 진짜 진 거야. 거기 열받은 김정은이 형인 김정철한테 쇠 구슬을 집어 던졌대요. 저걸 보고 굉장히 모 아니면 도 정말 큰 지도자님은 독재자가 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자기의 저서에 썼더라고요. 또 하나의 폭로의 형식을 빌린 예시가 등장해요. 하루는 김정은과 김정철이 농구 시합을 해요. 근데 후지모토 겐지가 심판을 받대요. 근데 농구를 하다 보면 김정철이 이긴 날도 있고 김정은이 이긴 날도 있잖아요. 둘 다 어렸으니까 10대 티네이저니까. 근데 김정은이 이긴 날, 동생이 이긴 날에 형을 그러면 그 형의 반응이 어땠는지를 후지모토 겐지가 봤는데 형인데 졌잖아요. 근데 동료들에게 오늘 수고했어? 김정철은 그냥 쿨하게 고생했어? 또 하자? 이러고 그냥 갔대요. 근데 김정은이 진 날, 형이 이긴 날, 김정철이 이긴 날 김정은의 반응을 봤는데 부운에 못 이겨서 자기랑 같이 뛰었던 팀 동료들을 남겨서 왜 우리가 졌는지에 대해서 페인을 분석하고 김정은이 다그치면서 전략 전술을 지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후지모토 겐지가 이렇게 써요. 역시 지도자의 자질은 김정은에게 있다. 라는 소위 성격 묘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김정은이 동생 김여정이 호칭을 했는데 김정철에게는 큰 오빠, 김정은에게는 작은 오빠. 사실 일상적인 호칭이잖아요. 큰 오빠, 작은 오빠. 그러면 보통 작은 오빠들이랑 막내 여동생이랑 사이가 더 가까워요. 맞죠. 큰 오빠, 작은 오빠, 작은 오빠. 근데 김정은은 그걸 싫어했대요. 오빠만 오빠지 왜 내가 작은 오빠냐. 그래서 후지모토 겐지가 그 장면을 보면서 김정철에게는 큰 대장동지, 김정은에게는 작은 대장동지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그냥 작은은 생략하고 대장동지 이렇게 불렀더니 좋아하더라라는 예시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방금 대장동지 이야기나 농구 이야기나 이거 김정은 얘기할 때 늘 빠지지 않고 나오는 얘기인데 이게 그 책에서 나온 거군요. 후지모토 겐지가 농구 얘기. 후지모토 겐지가 본 거.
to listen to our guest, Mr. Kenji Fujimoto, on my right. Again, I'm only speculating. He had a moment of feeling a little lonely. ウデジョン氏の口から返ってきた言葉は出たもういいもういいそういったことを言ってくれましたね。そこでまた私の涙腺がもう火を吹いてしまってもう滝のように流れてきましたね。私は12年にハグし Kim Jong-un hugged me when we met last time in 2012. 接しててグッ When we were shaking hands this time, he pulled my hands and hugged me again. これでもうハグしましたね。腹割って We can talk heart to heart. Kim Jong-un and I are in such relationship. 赤ですから。울잖아요. 저 사진은 이제 북한에서 공개를 한 거겠죠. 이설주 만났네. 야, 저기서 만난 거예요. 그 11년 만이에요. 예, 11년 만에 다시 어떻게 보면 북한을 방문했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김정은 초대로. 예. 아니 이게 어떻게 된 일이에요? 사실 우리가 얘기하는 지금까지 과정 속에서 정답은 다 나왔어요. 후지모토 겐지가 책을 펴서 갖가지 폭로를 하면서 9년 전에 김정은밖에 북한의 지도자는 없다라고 폭로를 하면서 칭송을 했던 그 시점으로부터 9년이 흐른 시점이에요. 김정은 입장에서 자기의 후계 구도에 대해서 아무도 예상하지 않을 때 칭송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후계 구조를 공식화했던 사람이 겐지 아니었겠어요. 이 사람 그때까지 책도 몰랐어요, 우리. 그러니까요. 어쨌든 2012년 김정은이 등극하자마자 겐지를 초청합니다. 공식 초청이에요. 겐지가 북한으로 들어가요. 당시 김정은과의 만남이 아까 저 사진으로 공개됐고 리설주를 만난 사진도 공개됐습니다. 겐지가 김정은 만났을 때 겐지가 뭐 했겠어요? 손 잡고 우는 거예요. 울면서 뭐라고 했는지 알아요? 배신자가 돌아왔습니다. 배신자가 돌아왔습니다. 라고 하면서 눈물을 막 흘리는 거예요. 김정은이 뭐라 그랬대? 아까 겐지가 그랬잖아요. 됐다. ウデジョン氏の口から返ってきた言葉は出たもういいもういい 됐다 과거는 잊었어 라고 김정은이 통 크게 쿨하게 안아줬다라고 겐지가 기자회견까지 하잖아요. 언제라도 오면 환영하겠다. 김정은이 겐지에게 이렇게 최고급의 대우를 해줍니다. 겐지가 방북했던 시기는 김정은 정권 초기예요. 김정은이 지도자로 등극하면서 보였던 북한의 새로운 동향 변화였기 때문에 두 사람의 저 만남 자체는 또 한 번 세계가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 후지모토 겐지 대체 어떻게 무슨 마음으로 북한으로 간 거예요? 이게 참 제가 봤을 때는 섬뜩한 얘기인 게 일본임에도 불구하고 북한 당국은 후지모토 겐지의 동선을 다 파악하고 있었어요. 2012년 6월 16일 이제 편의점에 후지모토 겐지가 일본에 있는 편의점에 이제 신문을 사러 들어갔다가 나왔는데 갑자기 뒤에 어떤 남자가 따라 붙습니다. 저기요. 깜짝 놀라게 전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뭔가 전해줘요. 이게 뭡니까? 펼쳐보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북한에 있는 자기 와이프, 자녀의 사진. 엄정녀. 그리고 정체불명의 한 장의 서한이 딱 있는데 그 서한을 딱 펼쳐보니까 뭐라고 적혀 있냐면 안전은 보장돼 있으니까 걱정 말고 북한으로 돌아와라. 간이 철렁 내려앉았겠죠. 이 상황에 있었던 후지모토 겐지는 머리를 굴린 거예요. 딱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분명히 김정은이 보낸 것 같은데 사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정체불명의 그 남성에게 얘기를 해요. 난 못 믿겠다. 받지를 못하겠다. 돌아가라. 얼마 후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정체불명의 남성이 다시 후지모토 겐지를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한마디 말을 던지는데 거기에 화들짝 놀라요. 후지모토 겐지가. 뭐라고 했냐면 그 남성이 2001년도의 약속을 지켜달라. 후지모토 겐지-상. 이런 말을 자, 그러면 2001년의 약속이 뭐였죠? 이게 후지모토 겐지 책에도 나와요. 예. 김정은이랑 워낙에 친하게 지냈잖아요. 그냥 요리사가 아니라 가족 그 이상이었잖아요. 같이 놀아주고 얼마나 친했어요. 같이 맞담배 피고. 그래서 근데 2001년에 일본으로 갈 때 김정은도 뭐 좀 이상했는지 꼭 다시 돌아오셔야 됩니다. 맞다. 꼭 다시 돌아오셔야 돼요. 김정은이 그때 어릴 때 먼저 눈치를 김정은이 채고. 겐지에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꼭 돌아오라고 일본. 그랬더니 겐지가 꼭 돌아와서 왕자님과 함께 말을 타고 놀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그 약속을 지켜라 라는 내용의 서한이었던 거예요.
자, 김정은이 겐지를 북한에 초청한 속내 단지 방금 우리가 이야기를 했던 11년 전에 그 어린 김정은과 나눴던 그런 약속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진짜 이유는 겐지가 김정은의 지도자 자질을 홍보해 주었기 때문인데 우리 지금 방금 보았다시피 겐지가 기자회견하고요. 그러네. 북한에서 찍어온 사진 보여주고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서방 세계, 전 세계를 향해서 북한의 새로운 지도자가 어떤 성적을 가졌는지 과거와는 다를 것이다라는 희망을 보여주고 북한에서 홍보를 해주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후지모토 겐지가 김정은의 홍보대사, 홍보대사가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북한을 자유롭게 드나들면서 김정은의 측근에서 김정은의 측근으로 거듭나는 것 같았던 후지모토 겐지. 하지만 2016년 8월 이후에 갑자기 그의 행적이 묘연해졌어요. 해가 바뀌고 새롭게 공개된 그의 근황. 이 사람은요, 때되면 관심 받는 거 되게 좋아했던 거예요. 예, 아주 놀라운 근황이 전해집니다. 초밥집을 열고 본인의 초심으로 돌아가서 초밥을 만듭니다. 와우. 그 식당의 위치는 바로 평양입니다. 평양으로 평양에 가서 초밥집을? 들어간 거예요? 그냥 때되면 철사처럼 가는 거야. 김정은의 허가를 받아서 날도 되게 특별한 날이에요. 김정은의 생일인 1월 8일 날 평양 시내에는 아주 좋은 위치에 자리 잡은 이제 초밥집을 후지모토 겐지 이름으로 오픈을 했는데 사실 평상시에 후지모토 겐지가 꾸준히 얘기를 했어요. 평양에서 내가 장사 한번 해보는 게 소원이다라고 했는데 그 후지모토 겐지의 소원을 김정은이 풀어주게 된 거죠. 평양 낙원백화점 별관 4층에 라멘집도 열었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라멘. 네. 규모도 꽤 크고 홀에는 60명 정도 들어갈 수 있고 룸도 4개 정도 있다고 들었어요. 네. 자, 언론을 통해서 파악이 된 그의 최신 근황. 가장 최근의 근황은 2019년이 마지막입니다. 그 이후의 소식을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 고용환 박사님께서 이 가장 최근의 근황에 대해서 들은 게 있으시다고요. 그 일본 경식정 쪽에 사람한테 내가 확인을 해봤거든요. 확인을 해봤는데 2019년에 소식이 끊어진 게 맞고 식당을 열었었는데 그 식당을 따로 열어서 사회주의 노동청년 동맹하고 낙원백화점 사이에 3층짜리 건물에서 라면집을 하다가 그렇게 하다가 코로나가 터지면서 결국은 장사가 안 돼서 결국은 상점 가게 문을 닫고 그리고 국가에서 주는 쌀, 간장, 된장 정도만 받는다는 소식이 들러온 거의 2020년. 그 후에는 아무런 소식이 없다.